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즈음. 왜 무엇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책을 읽는 내내 타이틀에 발목이 잡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쉼없이 책장을 넘겼던 듯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호흡에 심취하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영문 제목을 직역하면 위대한 유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큰 기대를 걸다 혹은 기대를 실현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뜻보다는 기대를 걸다라는 뜻이 찰스 디킨스의 속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핍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핍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날 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와 긴장감을 가지고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 초반부 내용까지 간략하게 내용을 전달하려 합니다. 중략하여 전달드리기 때문에 내용에 미흡한 점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1장 어린 도둑. 내 이름은 핍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내 이름인지는 사실 알 수 없다. 내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내가 살던 마을은 강을 낀 늪지대에 있었다. 바다에서 무려 30km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누나는 조 가절이라는 시골 대장장이와 결혼해 가절이 부인으로 살고 있었다. 다행히 나는 매형인 조의 배려로 누나 집에 얹혀 살았다. 그 마을을 생각할 때면 또렷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다. 빛이 느린 걸음으로 지평선 위를 지나던 어느 눅눅한 저녁이었다. 바람이 유난히도 많이 불던 그날, 나는 웃자란 풀로 뒤덮인 교회 묘지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무덤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요 악마 같은 놈. 소리 지르면 내 놈 목을 잘라버릴 테다. 그가 투박한 손으로 내 턱을 덥석 움켜쥐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너 이름이 뭐냐? 핍이에요. 더 크게. 핍이요. 핍이에요 아저씨. 어디 살아? 나는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우리 마을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좋아. 내일 아침까지 줄칼과 먹을 거를 가지고 와. 안 그러면 내 놈 심장과 간을 빼먹을 테다. 알겠냐? 그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핍이 밤늦게 돌아오자 핍의 누나는 회초리를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핍을 감싸는 건 매형 조였습니다. 하지만 매형마저도 누나의 등살에는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핍은 조에게 죄수가 감옥선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낀 핍은 자신의 이름과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던 죄수에게 줄칼과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핍이 교회 묘지에 도착해서 또 다른 한 명의 죄수를 더 만나게 됩니다. 잠시 후 전에 만났던 죄수와 처음 본 죄수가 엉겨붙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핍의 뒤에는 죄수를 잡으러 온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수들은 잡혀 다시 감옥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3장 헤비샴과 에스텔라. 나는 커서 매형처럼 대장장이가 될 생각이었다. 그래서 일을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조 밑에서 잔심부름을 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와 펌블추크 씨가 함께 돌아왔다. 누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에 핍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평생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 거예요. 누나의 말에 조는 크게 놀랐다. 세상에, 그분이 핍을 어떻게 알지? 이런 머저리. 그분이 핍을 안다고 누가 그랬어? 핍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다며? 그분이 펌블추크 아저씨한테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놀만한 애가 없느냐고 물으셨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거야? 다음날 펌블추크 씨와 나는 그의 가게 뒷방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헤비샴 댁으로 출발했다. 15분 정도 걷자 그녀의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허공 위에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목과 손에 눈부신 보석들을 하고 있던 나이든 헤비샴은 기묘한 데가 있었습니다. 화장 주위에는 손수건, 장갑 등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을 집안으로 안내했던 에스텔라라고 하는 핍 또래의 여자아이는 예쁜 외모만큼이나 쌀쌀맞은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핍에게 깔보는 말투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에스텔라는 헤비샴의 양녀였습니다. 에스텔라와 카드놀이도 하며 시간을 보낸 대가로 핍은 적지 않은 돈을 받게 됩니다. 이후 같은 이유로 헤비샴의 저택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비샴은 핍의 꿈이 조에게 일을 배워 대장장이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헤비샴은 조를 불러 핍이 도제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핍은 에스텔라에 대한 비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에스텔라가 대장간에서 일하는 자신의 더럽고 비천한 꼬락서니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5장 어두운 날들이여 안녕. 대장간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낯선 남자는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이름은 제거스입니다. 런던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죠. 이례적인 용무가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조 가저리 씨, 이 젊은 친구를 도제의 신분에서 풀어줘야겠습니다. 굳이 반대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뭘 바라는 건 아니겠죠? 조가 대답했다. 저는 핍의 앞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뭘 바라지도 않고요. 좋아요. 맹세할 수 있나요? 네. 그럼 말씀드리죠. 핍군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조와 나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친구는 막대한 재산을 받게 될 겁니다. 핍군이 즉시 이곳을 떠나 신사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현 재산 소유주의 바람입니다. 나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핍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첫째, 그분은 앞으로도 핍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둘째, 그분이 스스로 밝힐 때까지는 누구인지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통해서라도 알려고 하지 말아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절대로 까다롭지 않은 조건이요.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에 이의가 있다면 지금 말하시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이의가 없음을 밝혔다. 막대한 유산을 물려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이런 꼬리표로 인해 기대와 추측이 난무할 것입니다. 약간의 반전이라고 하면 반전이라 할 것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막대한 돈 때문에 핍에게 좋은 행운만이 찾아온 것은 아님은 밝혀둡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증폭시켜드리기 위해 중반부쯤 등장하는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헤비샴은 런던에 있던 핍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헤비샴은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스텔라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잠시 나가는 바람에 헤비샴과 나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어때? 에스텔라가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게 변했더냐? 저 애가 좋아? 에스텔라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러자 헤비샴은 내 목에 자신의 팔을 감고 의자 가까이로 나를 끌어당겼다. 저 애를 사랑해라. 사랑해. 저 애가 너를 어떻게 대하더냐? 내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을 되풀이했다. 저 애를 사랑해라. 사랑해. 저 애가 너를 좋아해도 사랑하고, 저 애가 너에게 상처를 줘도 사랑하고, 저 애가 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찍어도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 가느다란 그녀의 힘이 들어가는 것을 나는 느꼈다. 핍, 내 말을 들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저 애를 사랑하기를 원해. 그래서 양녀로 삼았지. 저 애를 사랑해라.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내게 가르쳐 주마. 그것은 맹목적인 헌신,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 완전한 복종,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 연인에게 내 마음과 영혼을 모두 바치는 거야. 내가 그랬듯이 말이지. 그녀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자신의 몸을 부딪히려는 것처럼 손으로 허공을 치더니 이내 주저앉았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